네, 요즘 뉴스 프로그램 시청률이 엄청 높다고 하죠. 모든 국민이 정치권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곳에서 나온 모든 말이 우리 경제와 일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파도를 준비 없이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우리는 파도의 진원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파도는 잔잔해질까요? 오늘 두 분과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두 분 모셨습니다. 경제은행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가장 어떻게 보면 몸의 체온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환율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환율은 조금 안정되는데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안정이니까 안정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오건영 단장님, 네. 쭉 지켜보시면서 환율 안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네. 이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게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레벨에서는 그래도 숨고르기를 하는 게 어쨌든 변동성 자체가 줄어드는 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일단 어느 정도 예. 고점이 추산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전히 리스크들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국내 리스크 쪽에 정정 불안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대외 여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국내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외 리스크도 함께 봐야 된다. 그래서 국내 리스크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대외 리스크는 그럼 무엇이 있겠는가? 첫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라는 겁니다. 예. 실제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이러면 취임을 했었을 때는 실제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이 농담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실제로 들어오자마자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게 1번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는 이제 FOMC를 만나게 됩니다. 한동안 이제 FOMC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사라졌었던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저도 세미나를 하면서 느끼는 게 FOMC 얘기하면 요즘 잘 안 들으세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다들 이렇게 생중계로 보셨는데 요즘은 또 최근은 거의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되면은 약간 더 연준에 대한 관심이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사이클인데 이 인하의 사이클이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 그런 암시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통화 정책에서의 변동, 요게 나타날 가능성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과거하고 다른 건 트럼프가 들어왔었을 때 각국이 일기 때는 트럼프 일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2기 때는요. 그때의 트럼프를 겪어봤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치는요. 예비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예. 각국이 지금 환율 전쟁의 기치를 좀 들어올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 편이고요. 이게 인하죠. 예, 죄송합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는 중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어쩌면 이제 로이터를 통해서 나왔던 거는 위안화 환율을 갖다가 7.5위안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게 됐었을 때는 공격적인 통화의 절하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려고 하는 환율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이 엄단을 하겠다는 예.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리스크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 불확실성부터 시작해서 연준 불확실성에 각국의 환율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깔때기처럼 환율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환율의 변동성이 높은 국면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각오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제의 체온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처럼 이게 대외 개방 경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환율 변수, 트럼프 리스크, 그다음에 미국 FOMC 여러 가지 지켜볼 게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뉴스만 볼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위기 상황으로 갈 때는 1,400원대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곡점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은 방어 여력이 있다 그러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궁금한데요. 김학균 센터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계엄이라고 하는 12월 초에 정치적인 소요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갔죠. 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가치가 약해지는 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쨌든 뭐 달러가 없어서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를 맞은 건데, 근데 계엄 이후로 일본 엔화가 원보다 더 약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어쨌든 뭐 미국이 무역 압박을 하고 한다 그러면은 자국 통화 절하시키는 게 대외 교역에선 도움이 되니까, 특히 저는 중국의 위안화가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위안화가 약해졌을 때 주변 나라가 좋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나 저는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서 뭐 태국 같은 나라 수출 망가졌죠. 우리나라 뭐 신발, 섬유 망가졌어요. 예. 그리고 외환위기 때 이제 동아시아 국가가 회복될 때도 그때는 중국이 위안화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가 될 때 동아시아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환율의 변동률로 보면 지금 뭐 유독 뭐 원화만 약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투영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각국의 그 통화 가치 절하 경쟁이 벌어지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위안화가 지금 7.28 다시 근접하거든요. 위안화가 약해지게 되면 원화도 따라서 약해질 개연성이 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여기서 외환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꼭 국내 정치적 이슈로 한정해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짜 이 1,400원대에 넘나들던 환율이 지금 1,430원대까지 갔는데, 과거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한 1,500원까지 갔었나요? 1,600원 같죠. 1,600원 갔었죠. 만약에 1,500원에 근접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뭐 해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요즘 좀 심하게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채무 증가율도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제2의 외환위기설 뭐 이런 얘기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두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건영 단장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2022년도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였죠. 그때가 환율이 제 기억에 1,444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세미나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다들 이제 우리나라 제2 외환위기 겪는 거 아니냐. 2년 전이었죠, 불과.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불안감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를 연상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외환위기 당시하고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현재 세계 9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는요 대외 순채권국으로 전환이 됐죠. 예, 신흥국가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어쩔 수 없이 초반에 성장을 하다 보면은 해외 설비를 사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차관을 들여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대외 채무국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가 많을 때는요, 대외 순채무, 그러니까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을 때는 환율이 뛰었었을 때 이 부채가 앉은 자리에서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은 우리 서학개미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많기 때문에 대외 순채권국이 돼 있거든요. 그게 거의 1조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그럼 이게 환율이 뛰었을 때는 그 대외 순채권국의 지위 때문에요, 대차대조표가 어느 정도 또 안정화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뛰어서 좋다라는 말씀보다는 예전보다는 그 치명성이 다소 완화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외환보유고와 대외순 채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변동환율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결국에 변동환율제라는 거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었던 2021년도를 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였고 미국 금리가 제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하고 달라진 거는요, 이렇게 금리가 역전된 것의 충격을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고스란히 환율이 그 충격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4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1,300원, 1,400원의 환율이 다소 익숙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돼 있는 국면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뒤집어져 있는 모습들을 종종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은 변동환율제가 또 마찬가지로 그런 자본 유출의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같은 리스크를 만날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게
좋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쿡 하면서 예를 들어 심장마비처럼 한순간에 확 눌리면서 쓰러지는 게 금융위기, 외환위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정정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외적인 수출 성장에 대한 리스크들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건강이 시차를 두면서 점점 약화되는 이 경제에서는 조금 좀 어려운 용어로 잠재 성장률이 레벨 다운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국면들이 빠르게 완화가 되는 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의 국가 부도를 리스크를 갖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레벨 다운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율이 경제의 체온기라면 이게 막 체온이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 뭔가 열로 인한 합병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오건영 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와는 다른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학균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외환위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과하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쏠림이 있고 지금 잠재 성장률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 주체가 이게 약하다라고 믿으면 실제로 자기 실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와 같은 나라는 어쨌든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 떨어져도 뭐 수출 안 된다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자국통화가 약할 때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에 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이게 외환위기로 갈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외환 보유액 자체가 이제 97년 외환위기 때와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된 게 최근 한 15년 일입니다. 예. 그리고 대외 자산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 큰 건물주는 아니지만 한국이 이제 작은 빌딩주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외화가 우리 힘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 뭐 외환위기 말한 건 조금 과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가장 취약한 쪽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약한 고리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갔던 거는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요. 저는 그때 미국이 통화 수합 안 해줬으면 민간에서 외화 디폴트가 좀 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기관이 막 과도하게 외화 포지션 잡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은 느낌이 드는 이제 원달러 환율 레벨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심각한 위기로 전이가 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원화 약세라기보단 사실 달러 강세죠. 뭐 엔도 약하고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조금 뭐 외환위기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외환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은 두 분 공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각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취약한 부분이 먼저 걱정이 될 수 있다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김학균 센터장님, 요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좀 낮아지고 있지만 워낙 레벨이 높아졌잖아요. 레벨도 높고요. 우리가 특히나 최근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넘어갔다 지금 93%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채를 줄인 게 아니고 이 기준이 되는 GDP 산정의 기준을 2015년 기준치로 하다가 이제 바꾸면서 그렇게 된 면이 있어서 지금 부채는 뭐 어느 정도 이 레벨 자체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부채를 지고 있는 그 차입자들의 신용도는 예를 들어서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차입자들의 크레딧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중산층들이 그냥 집 살라고 한 겁니다. 주택 쪽으로 가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최근에 25개월이 마이너스가 찍히거든요. 연속은 아니고 중간에 플러스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경제 개발한 이후로 최장기간의 소비 침체입니다. 예전에 외환위기 때는 소비 침체의 골은 더 깊었지만 한 1년 나쁘고 회복이 됐는데 지금 2년 넘게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만성이죠. 만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조적인 현상이고 그 소비 침체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한국의 돈이
부동산이 좀 너무 많이 깔린 거 아닌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이 떨어져도 문제고요. 또 올라가면서 부동산 쪽으로 경제적 자원이 더 들어가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은 예대 마진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많이 나는데 가게는 쓸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한은이 금리를 한국은행이 조금 낮춰준다 그러면 뭐 내년에 민간 소비가 올해보다 더 나쁠 거냐라 그럼 제 생각에는 지탱이 되거나 조금 개선이 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소비가 좋아지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하는 부채를 줄인다는 건 힘든 일이고요. 부채를 더 안 늘리고 소득이 늘어나는 동안에 좀 부채 총량 관리를 하는 뭐 그런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건 몇 년 동안은 좀 불가피하게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직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은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환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우리 내부 문제도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이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의 모든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건영 단장님, 네네. 트럼프 1기 당시 환율, 우리 환율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이게 저는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요. 네, 트럼프 당선될 때가 제 기억에 2016년도 11월 9일인가 그랬거든요. 예. 그날 환율이 달러원 기준으로 1,130원, 40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거든요. 예. 근데 갑작스럽게 트럼프 당선 쪽으로 확 돌아서니까요. 새벽에 환율이 뛰어 올라가는데 단숨에 이제 막 확 뛰어 오르면서 한 3, 4주 만에 제 기억에 1,208원 그 정도에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예. 근데 2017년도 그게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1,208원인데 이때도 똑같은 얘기였죠.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도 이 정도인데 취임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환율 전망이 전체적으로 다 상단을 더 봤던 것 같습니다. 한 1,250원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는 1,200원만 넘어도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게 예. 많았죠. 근데 참 신기한 일이요. 그날이 환율의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초부터 18년도 4월까지 거의 쉴 새 없이 환율이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018년도 들어올 때까지요. 미국은 달러 약세를 선호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약세나 강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누적적으로 쌓여 있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면 다른 나라 물건을 덜 사고 내 나라 물건을 더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강달러가 됐었을 땐 다른 나라 물건을 더 사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약달러 정책을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무누신이라는 사람이 예, 무누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만들면서 이제 실제로 다른 나라의 구설수에 오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8년도 4월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저기 그 판문점에서 예. 미팅을 했었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문에서 일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단어가 아직 기억이 납니다. 그날 원달러 환율이 1,055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1기 행정부예요. 17년부터 18년도 초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일방적으로 하락했었던 그러니까 뜻밖의 하락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달러가 더 약해지는 거 아니냐.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해소가 되니까. 근데 얘기가 또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니까요. 예.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복 관세와 함께 위안화 절하를 가져갑니다. 앞서 센터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환율에 연동되는 면이 굉장히 예. 크거든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니까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서 약세를 같이 보이면서 다시 한번 18년도 말 19년도 초에는 1,200원까지 트라이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도 중국하고 계속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중 무역 합의에 들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9년도 말 20년도 초까지 환율은 안정을 보였고요.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2천억 달러만큼 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무역 적자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종료를 하죠. 그 다음에 1년은 코로나 국면이라서요. 예.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1기에 있는 2, 3년 정도를 보면은 달러가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라고 할 때 초반에 초강세, 그 다음에 꽤 빠른 약세, 그 다음에 강세. 그래서요, 이 집권 초기하고 집권 거의 중후반부하고요, 환율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1기 때 우리는 트럼프 하면 달러의 강세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의외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 어떨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중국 얘기해 주셨는데 김학현 센터장님, 네. 중국이 이번 주에 중앙경제공작회의 마무리하면서 내수 쪽에 상당히 좀 액센트를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내년 3월 전인대 앞두고 트럼프 일기 때 당했던 거 또 당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준비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미국이 마음 먹고 공격을 하면 사실 중국의 대외 부문은 어쨌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이 내수 부양을 굉장히 이미 세게 지금 대출 금리를 본격적으로 낮췄고 또 3주 전에는 10조 위안 경기 부양책인데 이게 중국 GDP 한 9% 정도 되는 건데요. 전 중국의 내수 부양의 논리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중국은 이제 내수가 너무 좀 안 좋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내수 부양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그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민간 소비라든가 뭐 잘 안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쨌든 그 대외 부문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걸 좀 내수로 버텨야 되고 그래서 몇 해 전에 그 시진핑이 뭐 쌍순환 전략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엔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약간의 몰핀을 경제에 놓는다 그러면 경제가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는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로 먹고 살았던 경제가 내수 쪽으로 잘 전환이 됐던 역사적 사례가 없습니다. 예. 뭐 일본도 뭐 수출 잘하는 나라였지만은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이런 것들을 엔화 가치 절상을 일본이 받아들인 것도 그때 뭐 1억 내수론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인구가 1억이 되니까 우리도 내수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하는데 잘 안 되고요.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가진 수출국가지만 내수로 잘 안 돌아가고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굉장히 지금 TSMC나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수 지표 보면 엉망입니다. 예, 뭐 작년에 대만의 GDP 성장률 0.9%였어요. 한국보다 더 안 좋았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구조적으로 보면 동북아 나라들이 수출과 투자로 성장을 이뤄왔는데 이것이 이제 뭐 민간 소비가 들어간 내수로 잘 전환되긴 좀 어렵긴 한데 중국은 역설적으로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이제 경제 자극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중국의 내수가 그것이 좀 냉소적으로 보면 이 어려운 환자한테 주사 놓으면 꿈틀하잖아요. 예. 뭐 몰핀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보면 저는 될 때까지 한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내수 부양을 하는 쪽의 정책 스탠스는 계속 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뭐 이 동북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은 이 동북아도 동북아지만 사실 유럽도 문제입니다. 22가 지금 3연속 금리 인하를 하고 라가로드 총재 무역 전쟁이 유로존의 부담이다. 아주 솔직하게 실토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유럽 쪽은?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환율 전쟁의 기치를 저는 가장 많이 드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요. 트럼프 당선 직전에 원 유로 기준으로 봤을 때 1유로당 1,500원 정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때 딱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이었던 게 1,400원으로 순식간에 뛰어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달러 대비 원화가 20원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로가요. 원화 대비로 20원이 약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로가요. 원유로 환율이 1,500원이었던 게 우리 이제 그 정정 불안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계엄 그 발표하기 전에는 1,46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역 전쟁에 의해서 파고를 가장 크게 당할 게 유럽이다라는 인식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라가르드 총리의 표현처럼 실제로 트럼프를 대비해 가지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내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로화 약세를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캐나다 같은 경우도 2번 연속으로 해서 50bp 금리 인하를 했고요. 네. 뉴질랜드, 호주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는요. 미국이 금리를 많이 못 내리는데 다른 나라가 금리를 많이 내리게 되면은 그 나라 통화가 약세 압력을 되게 크게 받게 되죠. 그래서 유로 약세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소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달러 약세 같은 압력을 굉장히 주면서 상대국 통화의 절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절상이 되는 것보다는 미리 절하를 시켜놓은 다음에 절상이 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예비 동작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자국 통화 약세의 기치를 높게 들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 반대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예.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대편에서 엔화 가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탄탄하게 버텨주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탄탄히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간혹가다 이제 네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엔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더 약세였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됐던 게 지난 8월 5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910원이었던 엔화 환율이요. 순식간에 뛰면서 960원을 넘겼거든요. 100엔당. 이제 그렇습니다. 100엔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엔화가 너무 강해지니까 계속해서 엔화의 강세는 이어질 것 같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이걸 갖다 어느 정도는 덮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이제 니즈를 갖다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하나 또 공교롭게 걸린 게 금리 인상을 등 떠밀려 가지고 뒤늦게 하려고 하는데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더 문제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되면서요. 미국의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 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금리를 마구 올리려고 할 때 하필이면 미국 금리가 내려오니까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너무 빠르게 좁혀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들어갔었던 그 거대한 투자 자금이 깜짝 놀라서 회전에서 가만 나오면서 나타난 게 엔캐리 트레이드 대규모 청산의 문제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리스크는 조금은 좀 그때보다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트럼프 그 당선 이후에는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연준도 금리 인하의 속도를 갖다가 조절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요.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무섭게 금리 인하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한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단기적인 가능성, 그거는 현재는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미국 경기의 침체 여기에 대한 이슈가 되게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빠르게 이제 타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급속히 둔화가 됐었을 때는 그때는 말씀해 주셨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런 걸 다시 한번 고민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계 각국이 이제 트럼프가 때리기 전에 미리미리 약세를 네, 그렇습니다. 가져가는데 이게 또 이 미국 정부가 강력한 또 뭐 망치라 그래야 되나요?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것도 네네,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한 2주 됐죠. 우리나라도 환율 관찰 대상국의 지위에 이제 다시 예. 이제 제 랭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개국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요거 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무역 흑자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8위 정도를 구성하고 예. 있습니다. 500억 달러가 넘거든요. 일본이 아마 6위인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순위로 아마 이제 관세라든지 아니면 무역 합의의 이제 대상이 되겠죠. 트럼프는 이제 보편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편 관세를 얘기할 때 동맹국이다 우방국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한테 흑자를 내느냐 적자를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심플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취임 이후에 보편 관세라는 것에 대한 그 한 번의 파고 요거는 반드시 이제 넘어가야 될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산 넘어 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김학균 센터장님, 이 탄핵을 과거에 우리가 한번 겪어봤고 이 네. 증시 흐름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참고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탄핵이 2004년 봄에 노무현 대통령 예. 탄핵이 있었고 2016년, 17년 넘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요. 뭐 주가라고 하는 게 뭐 5만 가지 것이 다 영향을 주니까 이 정치적인 요인만 딱 발라서 보긴 어려운데 뭐 결론적으로 뭐 시간을 놓고 보면은 2014년과 2016년에는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경제 펀더멘탈이 저는 지금보다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04년은 그때가 한국은 내수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때 카드 위기가 터지면서. 근데 2004년부터 이제 우리 한국 경제는 이제 중국의 재발견이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그렇죠. 거죠. 2004년도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51%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수출이 조금 버퍼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적 충격을 흡수했고 또 그때는 3월 달에 노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5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이제 인용이 되지 않으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으로 굉장히 짧게 끝났다는 점이 있고요. 2016년, 17년을 복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한 2016년 10월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졌고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 건 2016년 12월 그리고 헌재에서 결정이 된 건 2017년 3월인데요. 예. 그때도 한국 경제가 별로 안 나빴습니다. 그때 이제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좋아지고 있었고 특히 2017년도가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뭐 그때 뭐 빅 사이클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좀 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버퍼가 있었고 물론 이제 2016년, 17년 넘어갈 때도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뭐 관세 얘기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적인 조치를 했던 게 2018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은 비교적 말만 무성하고 무탈하게 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 리스크는 지금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 경기 사이클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회복이다가 이제 3분기부터 이제 꺾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경기 사이클이 꺾이는 국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자체도 그 당시에는 한 1년 정도 무탈하게 갔는데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이번이 전 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런 충격이 있을 땐 단기적으로 충격 미치다가 바로 반등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바닥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 변수는 상수라고 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정치 이슈가 터진 것이 그 불확실성을 키웠는데 이것만 해소되면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없을 때도 한국 주식이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뭐 한국 시장이 바로 좋아진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번 주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난주 화요일 날 계엄령 선포되는 그 수준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자체는 좀 정상화가 되어 있다라는 미리 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거란 기대를 주가가 이미 좀 선반영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빨리 거치는 것이 우리 시장의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다음 주에 아주 큰 이벤트가 FOMC 아니겠습니까?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근데 이제 저기 얼마 전에 연설했을 때 그 나왔던 얘기가요. 미국 경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지금 그 표현을 들으면서 저도 놀란 게 파월 의장이 지난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앞서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 말씀드릴 때 이 7, 8월을 넘어가면서 미국 경제가 아직은 양호하지만 하방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물가의 상방 위험보다 경기의 하방 위험을 좀 더 걱정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고용 신경 쓰면서 그런 네, 얘기 그렇습니다.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보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전 예방적으로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표현으로 이제 바꾸게 되니까 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은요. 어느 정도 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닫아놓고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붙는 거냐면은 미국의 자산 시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전 세계 자본이요 지금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죠. 나스닥이 2만 포인트. 네, 그렇습니다.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과열 경기를 염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4개월 연속으로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3%대 초반대에서 지금 4개월 연속으로 정체가 되어 있는데 사실 미국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2%에서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일 발표됐었던 PPI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요.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저도 조금 의외인 게 달러가 이 정도로 강할 때는요.
수입 물가를 내려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에는 조금은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데 예상치를 좀 많이 상회하는 걸 보면서요. 시장에서는 물가 부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성장의 하방 위험, 그다음에 물가의 상방 위험이 낮아졌다는 이 두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금리를 많이 낮춰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하방 위험이 제어가 되고 오히려 물가의 상방 위험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요. 금리 인하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금리 인하를 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가 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데 예. 캐나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조금 더 빨리 하는 편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시면은 캐나다가 2번 연속으로 50bp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이번에 금리 인하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많이 늦추면서 인하의 속도를 늦추면서 어느 정도 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요.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과도한 수준으로 올리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려고 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경제가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적정 금리, 그걸 중립금리라고 하거든요. 그 중립금리보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중립금리 레벨까지는 최대한 빠르게 되돌리고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보면서 천천히 가자. 이 스탠스거든요. 캐나다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FOMC 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같긴 한데요. 그걸 인하한 다음에 이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와 함께 이후의 패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천천히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좀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파월 의장의 입장 변화가 FOMC 자체에서의 어떤 통화정책 스탠스 전환 요거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뭐 골디락스라는 90년대 표현도 있었지만은 미국 경제 2%대 견조한 성장을 보이면서 물가가 낮아진다면은 진짜 골디락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미국이 골디락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가는 상당히 최근 한 20년 높고요. 경제는 너무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좋은 게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의 지분이 이 바이든에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요.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한 7%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실 뭐 금융위기도 없고 전쟁도 안 치는 나라가 GDP의 7% 재정적 쓴다는 게 매우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3년 정도 싸우고 있는 러시아가 작년에 GDP 대비 재정 적자가 4%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죽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올 한장께서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이 몇 달 전에 했던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경기의 과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스물스물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내년도 미국 경제가 저는 되게 나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거는 결국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경로가 될 텐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주의자죠. 경제적으로 정부가 세금 걸어서 많이 하는 것보다 감세해주고 또 재정 지출도 줄이고 뭐 이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 내각에 여러 가지 참 이런 사람도 들어가는구나 할 정도의 느낌을 받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렇죠. 정부 효율성위원회. 역사적으로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트럼프도 일기 때 감세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철학에 맞는다 그러면 지출을 줄이면서 작은 정부로 가야 되는데 지출을 줄인 정부가 없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해도.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미국은 뭐 빅테크의 혁신 이런 거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지만 정부가 경기를 떠받치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말 내년도에 지출이 이제 줄어들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스윙폭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보통으로 보더라도 뭐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뭐 한 2%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2.9, 올해 한 2.7% 성장이라 그러면 이게 3년 연속으로 가기는 되게 사실 쉽지는 않은. 그래서 저는 뭐 경기가 이렇게 뜨거우면 연착륙이 되기보다는 금리가 높고 그러면 확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건영 단장님, 그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현상 계속될까요? 이제 저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요. 그때 당시 이제 돈을 푼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가 일어나면서 그 양적 완화가 2차 양적 완화가 2010년도 말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다들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미국이 달러를 풀었던 게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말과 함께 신흥국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에서는 해외에서 너무 많은 자본이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본 통제 같은 걸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그때 당시에 G20에서 서울에서 있었던 G20에서 캐피탈 컨트롤을 갖다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풀었던 돈부터 시작을 해서 유로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를 했었고 코로나 때 풀었던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해외에 다 퍼져 있던 돈들이 지금 미국이 예외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외적인 압도적인 성장을 하니까 이 유동성이 다 빨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돈들이 풀려나갔던 돈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필연적으로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면은 미국의 달러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강해진다라는 생각, 미국의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뜨거워진다라는 생각,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의 달러가 계속 강해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모순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가 미국 물건을 못 사고 미국이 너무 소비가 탄탄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물건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무역 적자가 커지는데 이거를 되감을 방법을 아마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소비가 너무 팽창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돌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미국으로 돈이 몰릴 거라는 생각, 그다음에 연준은 계속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를 받쳐줄 거라는 생각, 그 결국엔 돈이 더 풀려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는 결국에 미국의 예외주의를 더 강화할 거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선반영되면서 지금 미국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만약에 반대의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폭의 스윙이 나타날 리스크들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워낙 뜨겁게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열을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블랙홀처럼 그냥 모든 열이 다 흡수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런 상황은 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도 그렇고 우리 국가 이미지도 그렇고 이게 과연 모두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규 센터장님, 네.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 기회 있을까요? 저는 근데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세상이 좀 엉망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만 경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예, 그냥. 2008년 이후로 네. 굉장히 새로운 리더십, 뭐 트럼프란 인물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4년 전에 또 미국 의사당의 난동을 받고 예. 지금 유럽도 지금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어수선하잖아요. 뭐 마크롱도 굉장히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게 뭐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괜찮다 뭐 이거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좀 가졌던 생각 저는 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까지 유럽 사람들이 이제 전쟁도 없고 되게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 시기를 벨에포크 아름다운 예. 시절 그랬는데 예. 1914년에 1차 세계 대전이 이제 터지면서 유럽의 지성인들이 가졌던 충격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유럽이 1871년부터 1914년 전쟁이 없고 한 3, 40년 없다 보니까 그게 한 세대거든요. 그러면 한 세대가 별일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것이 항구적인 질서로 생각하는데 실은 인류의 긴 역사로 보면 원래 세상은 어서 싸우기도 하고 3, 40년이 예외였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90년 이후 한 전쟁도 없고 이런 세상을 살았는데 벌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3년 싸울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참 이런 것들을 블랙스완이 일상화되는 세상이다라고 말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안정적이었던 세상을 규범으로 보고 금융시장이나 경제를 해석하면 좀 되게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인류에 참 좋았던 예외적인 한 30년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좀 역사책을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1차 세계가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20세기 초가 뭐 우리도 우리 한반도를 구한말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역사에 우리가 보는 지평을 10년, 20년이 아니라 조금 넓혀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진짜 어떤 해안을 얻으려면은 단순히 하루하루 주가 흐름에서만은 절대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긴 안목에서 역사 흐름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 딱 드는 생각이 세계화 한 세대 동안 세계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게 하나의 큰 어떤 그 패러다임이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벌어지는 거는 뭔가 지주의 자전축이 약간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 뭐 3대 평가사나 글로벌 IB 대상으로 뭐 IR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오건영 단장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3대 평가사나 IB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하나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우리나라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우리도 알아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3대 평가사 이뿐만 아니라 무역 적자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예. 특히 미국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법인이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설비를 수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대미 무역 흑자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는 우리나라 한국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미국한테도 미국 경제에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와 같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일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외 리스크가 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정정 불안이 큰 건 맞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대외 건전성 같은 경우는 97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좀 하는 게 좋고요. 결국에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신용등급의 강등입니다. 그렇죠. 신용등급이 강등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국가에서 차입할 때 자본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죠. 경제가 어려운데 자본의 차입 비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신용평가사들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보다 오히려 김학균 센터장님이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제 글로벌 IB들의 어떤 코멘트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산업이라든지 그 나라 국가의 건전성에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동요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반도체에 관련돼서도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사실은 몇 차례 흔들었던 적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온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전에도 아마 모건 스탠리였던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탈출하라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글로벌 IB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리서치를 할 때 실제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현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이라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신뢰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이없는 오해를 사면서 더 악화되는 것들은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될 게 많은데 벌써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증시에서 가장 그래도 어떻게 핫 이슈가 됐다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금투세 폐지하고 뭐 밸류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별로 이렇게 기대한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김학균 센터장님, 내년 증시 전략과 함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금투세는 워낙 많이 논의가 되니까 우리가 한 금투세 10년 정도 낸 나라 같습니다. 네. 실제로 시행도 안 하고 네. 이제 됐는데 저는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중요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금투세 하려고 다 못했죠. 공매도도 막았습니다. 사실 공매도 막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네. 막았죠. 그리고 최근에 대기업이 합병을 하다가 못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밸류업 정책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동력이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관료들이 주도했는데 지금 정치가 어수선하니까요. 근데 저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큰 방향은 어떤 소액주주들이라든가 이런 주주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뭐 경기 어렵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책으로 내수를 풀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되게 많아졌고 2019년에 600만 명, 지금 1,300만 명. 정치적으로 머릿수가 많아졌고요. 네. 또 다르게 하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관계에 노출이 된 국민들이 이제 많아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들에 맞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저는 밸류업을 올해 2월 달에 이제 아젠다로 제시가 돼서 한 10개월 왔는데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건 조금 이르다고 보는 게 우리가 밸류업을 우리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다기보단 일본이 한 거를 벤치마크 하는데 일본이 이거 10년 했습니다. 2014년부터.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국도 이 길로 이제 좀 접어든 것 같고 제 생각에 일본이 10년 했으면 한국이 10년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우리는 더 빨리 결론이 지어질 것 같은데 조금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일본이란 나라가 원래 주주 신경 안 쓰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활로를 찾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좀 한국은 비가역적인 길로
다시 못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가 좋아진다 그러면 뭔가 어떤 밸류업이라든가 뭐 이런 주주 친화적인 문화가 장기적으로 보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방향 그리고 밸류업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년 전략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은영 단장님 마지막 네. 정리 겸해서 내년 자산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네. 전체적으로 한번 좀 총평을 네, 해주시죠. 저는 이제 내년 자산 시장을 바라보기 전에 올해 2024년의 자산 시장을 한번 복귀해 보는 것도 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올해 초에 다들 말씀하셨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근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고 했고요.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7번의 금리 인하를 좀 예. 점쳤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늦어도 5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서너 차례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럼 금리 인하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 인하가 될 때는 뭘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하고 다른 게요. 이제 지금은 투자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투자할 수 있는 툴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HTS로 ETF 사는 거는 진짜 과거하고 비교도 할 수 예. 없을 정도로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일반 대중들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쏠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연초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제 기억에 3.9% 정도 했거든요. 오늘 지금 4.3입니다. 그럼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의외의 상황이 펼쳐질 예. 수 있죠. 저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좀 이제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서 트럼프가 됐었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쏠려서 보고 있다라면은 이런 쏠림에 대해서는 올해처럼 한번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역발상도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들립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정말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엔 과연 어떤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오늘 두 분 말씀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해외에 나가신 여행객들은 높아진 환율에 여행지 곳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추가 결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국민 세금이 또 쓰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